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2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14%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 후반으로 다시 올라갔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80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6900억 매수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의 위주로 매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코스닥은 870포인트고 2800억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거의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에 좀 집중 매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600 후반을 계속해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맞고 쌍봉 형태로 떨어지는 듯 하면서도 다시 올라갔다가 또 저항을 맞고 지금 거의 네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하면은 한 6번째 정도 동일한 위치를 터치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결국에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밀어 올리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 2680선, 2690선을 뚫고 나가서 2700선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기가 당장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4월이 될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 지표에 대해서 이제 안정화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도 이 물가 지표가 안정화되었을 때 6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파월 의장이 했었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물가 지표를 한번 확인하고 코스피도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지표가 아마 3월 말 정도에 다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도 힘을 받아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3300선, 이전에 금리 인하가 엄청나게 진행되었을 때 그 지점까지 회복하기는 이제 3분의 1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3분의 2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벌써 이제 전 고점을 탈환을 했고 아직 한참 남은 종목들도 많을 텐데요. 이 코스피가 그런 많이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구간들은 또 다른 종목들로 채워지면서 전반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물가 지표가 안정화되었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은 기관 투자자가 이제 7,000억 매수하면서 최근에 좀 많이 매도했던 그 물량을 좀 메워주었습니다.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또 진행되었고요. 사실 금융 투자가 매수하면 그대로 또 이탈시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수급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800억 매수했고요. 이틀 정도 이탈 뒤에는 조금 매수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이 외국인 투자자의 3월 방향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주 옵션 만기 전후로 좀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지금 미국 증시 어제 좀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니케이 상해 종합도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이는 증시는 없었습니다. 환율은 6원 정도 하락했고요. 132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환율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긴 했지만 확실히 이제 좀 아래로 힘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지지 라인을 형성했던 이 1320원대 라인을 아래로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이제는 물가 지표가 좋게 안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이 라인을 형성했을 때 이제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었을 때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증시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77.8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1.8달러로 지금 이제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이 크게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도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지표들이 좀 차분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아까 외환 시장은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조금 더 하락해서 1317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 환율과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7%까지 지금 하락을 했고요. 점점 고점을 낮춰가면서 다시 눌러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대로 올라가면서 또 고점을 갱신하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좀 우려스러웠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꺾이면서 조금 안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체 최대 이 금리 그래프를 보았을 때는 확실히 아직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이 2000년도 초반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 아래로 이제 국채 금리가 차분히 떨어지면서 다시 우리의 최근 평소 한 3점 중반대 요 수준까지 좀 국채 금리가 눌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잡히고 금리 인하 시작되고 그리고 채권에 대한 발행 수가 조금 줄어들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국채 금리도 다시 안정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 시장도 안정적이고 환율 시장도 안정적이고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3월 다음 주 옵션 만기 그리고 뭐 4월, 5월 이렇게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280원 상승해서 1.8% 상승했고요. 15,86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장 후반에 좀 급등을 하면서, 급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반등을 하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관련 이 종목들도 조금 이제 마지막에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전체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아직도 에너지 이 시장이 소외가 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최근에는 확실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 특히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들,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테마들이 이대로 쭉 올해 내내 올라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상승 이후에는 분명히 조정기가 있습니다. 그때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추가적인 다른 상승이 나올 텐데요. 그 에너지 이 시장이 관심을 언제 받을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 의하면 엊그제죠. 6월 달에 그 상승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6월에 상승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6월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6월로 향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린 거고, 뭐 당장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올라가면 뭐 더 좋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5,000원대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되었고 시간의 거래는 여전히 부족하고 15,890원입니다. 일별 거래는 200만 주, 여전히 부족합니다. 뭐 계속 거의 2달, 3달째 거래량이 없고 조금씩 1% 올랐다가 1% 내렸다가 뭐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크게 지금 거래량도 분석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61선 받치면서 21선 위로 다시 올라갔지만 이 자체가 지금 큰 의미는 없고요. 계속 동일한 위치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면서 이평선들이 그냥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수렴 구간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다시 펼쳐지면서 나간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결국에는 지금 거래가 부족한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주가 안에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가 갇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언제까지 이제 길게 가져갈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추세상으로 단순히 패턴상으로만 본다면 한번 찍고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라가더라도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6월 달까지의 그런 주요 이벤트들이 오픈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천천히 올라가면 올라가겠지만 당장 우리가 급등할 만한 그런 소스가 사실 이제 3월에는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6월 정도는 가야지 좀 이 이벤트들이 오픈이 되고 이 프로젝트들이 공식화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수주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점점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조차도 이제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 이제 3월까지 왔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종목처럼 쭉쭉 뻗어나가서 이렇게 완전히 돌파를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시작을 하기만 하면 올라가는 패턴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월봉도 계속 횡보하면서 뭐 골든 크로스라면 골든 크로스죠. 그래서 21선을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빠져나가든 안 빠져나가든 지금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기대했던 이제 그 거래량 3월 달에 좀 증가하면서 뻗어나갈 듯한 그런 거래량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거래량 감소가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3월 중순 말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26만 주 매수, 외국인 투자자 21만 주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수를 별로 하지 않다가 이제 3월 8일 어제 좀 매수를 했고요. 근데 뭐 금융 투자가 이제 32만 주를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 매수를 금융 투자 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사실상 이제 금융 투자에 대한 매수세는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나머지 보험, 투신, 연기금, 사은펀드도 다 뭐 크게 움직임 없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1만 주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는 매수를 좀 이제 멈추고 매도에 살짝 이제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매도를 계속 하지는 않고 다시 매수로 전환해주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이미 이제 물량을 많이 모아놓은 상황에서 이제 살짝 이제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매집이 이제 나올 것인지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 좀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워낙 계속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분석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국매도 잔고입니다. 잔고는 623만 주고요. 어제보다 5만 주 정도 증가했습니다. 6만 주네요. 그래서 뭐 만주, 뭐 2만 주, 6만 주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2월 28일부터 해가지고 공매도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추세를 계속 이어서 공매도 잔고를 다시 채워 넣을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이 금지 기간이 이제 남은 기간이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은 잔고를 상환시키지 않고 버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옵션 만기, 그 다음에 MSCI 리밸런싱 이 기점으로 해서 또 상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사실 큰 변화는 최근에는 없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5,200주 상환이 되면서 줄긴 했지만 뭐 사실 3일 합쳐봤자 10만 주도 되지 않는 잔고입니다. 그래서 2,370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도 큰 움직임이 없다. 종목 상세는 외국인 투자자 21만 4천 주, 당일도 동일하게 21만 8천 주 거의 동일했고요. 전날에는 18,000주 매도로 잡혔지만 뭐 15.98%로 비중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6% 근처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이거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원도 오늘은 뭐 신한증권이 크게 보이지 않았고요. 전일에는 이제 뭐 이 매도세에서도 크게 눈에 띄는 수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거래가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만 있을 뿐이고 특별한 소식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월도 일단 첫째 주 지났고 둘째, 셋째 주 좀 빠르게 지나가서 얼른 이제 6월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소식이 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사실 뭐 며칠 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 미국 쪽에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이 반도체 수급도 이제 막 찾아서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반도체를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을 때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기존의 화력 발전 가지고 돌리던 거를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금 원자력 발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 원자력법이 통과가 되었고요. 그 뒤에 지금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가 급 반등을 시작해서 단숨에 3달러에서 5.5달러 수준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악재, 아이다호주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직원들을 좀 해고를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어오면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이 주가 공매도가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거의 뭐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가격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이 가치 평가를 절하를 받던 이 뉴스케일 파워가 다시 한번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보다도 최근에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는 SMR 소형 모듈 원전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아마존에서 미국 탈렌 큐뮬러스 데이터 센터에 6.5억 달러를 주고 매입을 하면서 100% 이제 원자력 가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이제 2.5메가와트급, 2기가와트급 원전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부지를 사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 전체 국가 전력 대비해서는 원자력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아마존이 굳이 이 지역에 있는, 그죠? 지방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원자력 발전 주변에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이 SMR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바로 소형 모듈 원전을 통해서 이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원자력 발전이 지방에 좀 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까지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있다면 그 전력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근데 대신에 지방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원자력 발전 주변에다가 건설을 했을 때 저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이 이제 놀지 않고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꼭 지방에 가서 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원격으로 서버를 가지고 데이터를 빼올 수 있고 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 뭐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좀 내려가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생산 네트워크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사실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롭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마존을 비롯한 그런 이 세계 이 데이터, 그죠? AI 개발 기업들이 확실히 지금 이쪽에 이 원자력 발전 에너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그 법안이 통과되었고 우리나라도 좀 빨리 그런 작업들이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좀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한국과 영국 쪽에서 이제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서 신규 원전 건설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쪽에 지금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인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이제 영국 쪽에서 해상풍력 기술을 지원받고 우리는 영국 쪽에 원자력 발전 기술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이제 상호 이 협력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탄소 중립부 제레미 퐁링턴 차관이 서울에서 또 한영 청정 에너지에 대한 고위급 대화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함께 같이 무탄소 에너지 CFE 100에 지금 참여를 한 국가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영국에 만약에 이 원전 건설을 한다면 월파 부지에 건설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영국 재무부 장관이 영국 정부가 히타치사 소유의 월파 부지를 1.6억 파운드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매입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한국전력이 이 월파 부지에 이 주로 마케팅을 수행했었고요. 실제로 그 부지 가서 현지 이 인사들과 좀 한국전력 사장이 이 소통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 재무가 부족했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 결국에는 우리가 포기를 해버렸죠. 근데 우선 협상자 대상자까지 가기는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도전을 하는 상황이고, 이 영국 원전 같은 경우는 또 비용 회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비용을 대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결국에는 UAE와 공동 진출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의 그런 이제 결단이 남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올해 하반기에 네덜란드 원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고 이 영국 원전도 곧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한수원이 이제 카자흐스탄 원전에 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카자흐스탄 내부에서 원전 건설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도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국민 투표를 해서 원자력 발전을 지을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기간이 밀리면서 원래 기존에 2035년에 완성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상을 2036년으로 이제 미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올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지 대형 원전이 2036년에 차질 없이 상업운전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래서 빨리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수행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국민투표 일정까지 수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프로젝트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젝트가 한국수력원자력, 중국 핵공업그룹, 그 다음에 러시아 로사톰, 프랑스 EDF 이렇게 4파전으로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러시아나 우리나라가 2파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중앙아시아 쪽, 특히 카자흐스탄 쪽에 에너지 전력 시장에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술력을 인정받은 셈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 진행이 조금 더뎌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는 이 카자흐스탄이 만약에 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 원전 건설에 대한 확정이 된다면 사업자 선정을 서두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체코 원전 우선적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가리아 원전 확실한 계약, 그다음에 폴란드 원전, 퐁트누프 원전,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원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남았습니다. 폴란드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퐁트누프 원전 진짜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의문감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정권이 바뀌면서도 원전이 필수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도 지금 이제 초당 당을 넘어서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을 한 거고요. 그 신규 원전 건설을 계속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김주현 위원장이라고 해서 은행들과 폴란드 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 산업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달 말에 폴란드를 찾아서 국내 은행들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방산 수출 요충지로 떠오른 폴란드와 경제 협력 방안을 확대하고 은행 산업 교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기업은행, 시중은행, 뭐 이렇게 여러 은행들과 함께 폴란드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는 방산뿐만이 아니고요. 원전 건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잠재된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은행권까지 나서서 그런 자금에 대한 지원을, 협력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풍토누프 원전을 건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대형 원전이 기간도 길고 너무 비싼데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그 비용이 지원이 되고 기간을 기다린다면 그 10년 뒤에 다가오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하기 때문에 이 많은 국가들이 다시 한번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형 원전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 풍토누프 원전도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SMR에 대한 개발도 본격적으로 R&D 지원금을 받아서 수행할 거고,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지금 유일하게 NRC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 데이터 센터에 소형 모듈 원전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뉴스케일 파워 모델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글로벌 파운드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자로 제작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커지는 이 원자력 시장에 상당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과징금 소식입니다. 과징금이 이제 기존 450억에서 160억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래서 최악을 면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두산 에너빌리티 분식 회계 혐의를 이제 중과실 처분을 내려서 사실 이제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래서 최대 제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도 원래 이제 450억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잡았었는데 저번에 우리가 봤을 때는 200억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160억대로 다시 이제 낮춰졌고요. 160억도 사실 적은 과징금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단순히 하나의 이 문제로 좀 160억을 준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좀 중과실로 이렇게 여러 개를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우조선해양이 45억을 받은 거와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160억 정도로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더 깎일지 아니면 그냥 160억이 부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이 회계 부정이 굉장히 애매했기 때문이고요. 이런 큰 공사 기간이 길고 원자재 가격이 그 기간 동안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소형 모듈 원전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데이터 센터, 특히 이 AI 서버 업체들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그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탄소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속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굉장히 난제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함께 탈탄소를 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조차도 소형 모듈 원전을 활용한 그런 이 에너지 공급이라든지 혹은 대형 원전 부지 옆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얼마나 이제 큰 비중으로 가져갈지는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고도화될수록 이제 그런 양질의 전력 공급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그게 한 6월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죠. 그래서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만 멈춰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이 뉴스케일 파워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원자력 섹터, 그 다음에 에너지 섹터에도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게 다음 주라고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3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4월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결론은 올해 안에는 한번 힘을 줄 거라고 지켜보고 있고, 저는 그 상승기를 6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이런 기술적 분석과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릴 거고요.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